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동 보육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아동 보육의 전문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장애아동 통합보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장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장애하면은 여러분들 성인, 어른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동들도 태어나는 과정에서 발달과 성장 과정에서 또는 어떤 질병을 앓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 아동 통합보육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유아기에 아주 발달기에 장애를 갖게 된 아동들에 관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장애가 없는 아동들을 일반 아동하지 않고 비장애 아동합니다. 그래서 비장애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통합보육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애 아동의 어떤 통합보육은 국가적으로 보육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일반 어떤 통합 일반 또는 비장애 아동의 보육도 중요하지만은 장애 아동 통합보육이 상당히 중요한 좀 더 전문화된 분야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동 통합보육의 필요성. 그래서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장애 아동 통합보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러한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직접 들으신다면 저는 토론합니다. 난상 토론 아시죠? 브레인스토밍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이 왜 필요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그런 건데, 오늘 토론은 못합니다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째,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권리를 가졌어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학생으로서 권리가 있고, 자녀로서 권리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들은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모든 아동들은 보육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들도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당히 중요하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 성장과 발달은 역동적 과정이다.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아동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떤 자극을 받느냐,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어떤 보육원을 가느냐, 보육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러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발달합니다. 아주 그냥 순간순간 찰나.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동 발달은 거의 3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애 아동들은 이런 역동적 발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한 3년 내에 다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이 안 돼요. 한 1년 돌이 되면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9개월, 10개월 되면 일어설 수 있고 선마선마를 해야 되는데 2년이 돼도 설 줄을 모른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활발하게 놀지 않는다든지, 호기심이 없다든지 그런 역동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발달 장애,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지체, 영어로는 developmental delay, 기차가 연착하는 걸 delay, the train is delayed, 기차가 연착했다.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 역동적으로 발달해야 될 과정이 지체됐다, 지연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게 그 지연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연의 원인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아동보육에서 배우는 에릭슨의 이론이라든지 다 나오는 피아제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발달을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피아제나 에릭슨이 그 아동 발달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지체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역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장애아동을 지원해야 되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누가 묻더라도 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필요합니까? 하면은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입니다. 혹시 어느 가정에 장애아동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정에 귀한 아들, 딸 대접을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고통스러워 하긴 하겠지만은 역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존엄성은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는요, 그 딸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반가워하는 것보다 걱정을 먼저 합니다. 딸들은 결혼할 때, 시집갈 때 다월이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비용 지참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엄마들이 잠잘 때 모르는 척하고 엄마의 그 무거운 무게로 딸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그런 것이 바로 유해살인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아동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육원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오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둬둔다면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인간으로서 발달해야 되는 그런 존엄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근거. 이 과학적 근거는 뭐냐?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아동이든지 생후 3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 그때 에릭슨이라든지 피아제라든지 또는 프로이드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동들이 3년 후에 3개월 동안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달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두뇌의 신속한 성장이 있는데 이때에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 Early Child Development, ECD 다 아시죠? ECD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두뇌의 신속한 성장이라든지 3개월 이내에 발달되는 이런 것, 3년 이내에 발달되는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빠르게 균형 있게 된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엄마들이 못하거든요. 그 보육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을 통해서만 보육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근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ECD, 이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장애 아동들의 성장과 생존율이 증가합니다. 장애 아동들은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단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ECD를 통해서 생존율을 증가할 수 있고 성장과 발달이 촉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는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참여할 때
여러 가지 그 효과성이 향상된다. 잘 배운다. 잘 적응한다 하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고, 또 동시에 아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 아동 부모를 지원합니다. 만일에 장애 아동들이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보육 시설에 오지 않으면 엄마나 아빠들 집에서 장애 아동을 다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지치고 기술이 없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장애 아동은 그 기술 없는 부모 밑에서 집에서 사는 동안에 고생하죠. 또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장애 아동의 엄마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때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 부모들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요. 장애 부모들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장애 아동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아동 부모가 가난한 집에만 태어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 부모 가운데는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문적인 장애 아동 통합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시고 자신 있게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이 통합 보육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같은 선생님들이 잘 관찰해서 여러분들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아동들을 관찰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observation. 잘 관찰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미리 탐지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교성이 없어. 이 아이는 왜 말을 안 할까? 다른 아이들은 박수치며 노래하는데 얘는 왜 박수를 안 칠까? 그러다 보면 얘는 자폐성이 있는가 보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장애 아동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 뭐 이런 어떤 세 가지 이런 차원 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맛보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나 하는 서론, 뭐 서막에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오늘 모듈로에서 1, 2, 3, 4, 5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모듈 1을 보시면 통합 보육의 필요성, 시간 많이 안 보내겠습니다. 이미 말씀 많이 드렸죠. 뭐 권리의 차원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 차원에서 여러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일반적 장애 개념의 이해, 장애 역류의 이해, 장애 역류와 정상화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모듈 2에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나 하는 거, 통합 환경에서의 언어 지도, 성공적인 장애 아동 통합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나, 영령구청 어린이집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디비듀얼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죠. 해서 이건 잘된 서울에 있는 어느 구청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제 모듈 1이죠. 장애 아동 통합교육 제1강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나는 이 강의 오기 전에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대해서 별로 몰랐었는데 오늘 강의를 접하니까 이게 새로운 영역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통합보육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과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여러분만 관심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얘기는 국회 입법이라든지 어떤 보건복지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 통합보육이 지원되어 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입법 지원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육교사 현장에서 저는 압니다. 저도 아동복지학과 학과장을 한 12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용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처우도 나쁘고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 사회, 교육, 성과 그다음에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조항, 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보시면은 통합보육은 아동보육, 아동복지 전문가들만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는 이러한 어떤 기제들이, 메커니즘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간략하겠습니다만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한다. 아까 ECD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우리 부모들이 애를 써서 요즘은 보육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어떤 보육 시설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건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장애 아동들도 동일하게 비장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등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동들의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야 될 권리, 또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 또 어린 시절부터 시민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 여러 차원에서 아동 권리 차원에서 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면 이거는 크게 말씀드린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위배하느냐 안 하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의 증진과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훌륭한 방안이다. 사회 참여 뭐가 떠오릅니까? 가끔 봄에 가을에 서울 대공원 어린이 대학원 가면 유치원 보육원 학생들이 예쁜 유니폼을 입고 많이 옵니다. 박물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놀이장도 가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참여를 하면서 사람이 크게 되어 있는데 사회 참여, 이 세상이 어떤가를 모르게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통합보육에 들어옴으로써 이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회균등이다. 다른 비장애 아이들 다 버스 타고 재미있게 서울 대공원 가는데 못 가면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기회를 박탈당할까요?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 그냥 먹는 거 아니죠. 영양사가 식단을 다 따가지고 발육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식단입니다. 우유 한 잔을 마셔도 다 과학적으로 다 정리해서 식단을 짠 겁니다. 그러한 영양이 골고루 섞인 음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놀이기구, 책, 게임, 음악
플레이, 아동들에게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여러분이 작성하신 좋은 놀이 프로그램 이런 데 참석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획운동이 중요하다. 또 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를 감소시켜요. 활동이 적던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오면서 좋은 습관을 학습합니다. 모델링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노래하면 집에서 노래를 하나도 안 아이가 따라서 노래합니다. 그런 게 다 뭐냐? 그런 발달을 통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장애, 활동적이 되고 말도 하게 되고 플레이도 하게 되고 학습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기능도 중요하다. 2차적 장애를 예방한다.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격리, 소외됐을 땐 장애가 악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2차적 장애를 예방한다. 어떤 장애 아동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면 사회성이 발달 안 하죠. 사회성이 없는 아이는 그 자체가 바로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예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가족 경제에 부담을 안 준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클 수 있는, 그래서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면 누군가는 비용을 대서 사회복지 시설에, 장애아동 시설에 평생을 살게 해야 되는 무지무지한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장애 영아, 유아의 통합 보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제가 말씀드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보면 야, 장애 아동의 통합 보육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996년에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1996년에 또 2003년부터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어떤 보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원장님께서 보육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하면은 저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에 있으면은 공짜로 안 다닙니다. 낼 거 내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영업 차원에서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규정을 수립해서 보육시설의 장애 유아에게 보육료, 장애 유아의 어떤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의 인건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합니다. 괜찮죠?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 그러니까 장애가 정말 심한 아동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안 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특수교사, 치료사, 언어치료사, 말하자면은 플레이 테라피스트,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또 2008년 말 장애 전담 보육시설 160개소에 6,068명의 장애 통합 보육시설 756개소에 3,518명의 장애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소개하는데 이 숫자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전담 보육시설 160개인데 예산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6,068만 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장애아동 어떤 통합 보육 프로그램 하면은
이런 통계 자료, 예산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이런 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 이 자료가 중요하다. 이 전문가는 어떤 이론과 기술과 가치와 자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누가 여러분과 얘기를 하더라도 전문가답다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해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통합보육의 필요성인데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발달하는 영유아를 어떤 근거나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 교육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겠나? 끊임없이 발달하는, 좀 어렵죠? 쉬운 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를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격리시키거나 어떤 교육 환경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시면 격리시킬 수 없지. 포함시켜야지. 통합시켜야지.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무엇이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그러한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장애아동 우리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학생을 받지 않으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느 영유아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못 받아줍니다. 못해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책임 누가 집니까? 한 가정이 부모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져야 되죠.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애 영유아의 통합보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생아는 아시는 대로 생후 1년 동안 걷고 1년 내에 걷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사람을 보면 웃고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발달 일정표를 지닌 영유아로 성장합니다. 예측 가능한. 대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15개월이 됐는데 걸으려고 하네. 우리 아이는 이제 2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생후 5년 태어나서 5년은 실제로 지적 성장의 결정적 시기다. Intellectual Development, 지적 성장, 어떤 지적 성장,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적 성장의 결정적 시기다. 그래서 이 한트라는 학자와 블룸이라는 이 학자는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발달 가능성이 많은 영유아기, 아까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발달 가능성이 많은 영유아기에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장애라는 판정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은 아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어느 특정한 시기에 1살, 2살, 3살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 장애라는 판정이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애라는 판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그런 판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 개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애라는 그 판정을 내리면은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기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장애 적격성 판단과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장애냐 하는 그런 것과 그런 판단과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해보겠는데 아마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보육을 통한 긍정적 변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통합보육을 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찰해낼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변화. observation.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좀 관찰력이 아동들에게만 관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보육교사도 훌륭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이제 사회성 발달과 학업 성취도가 있는데 이 사회성 발달 영역을 보면은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의 발달의 지체가 나타납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의 발달 지체가 관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의사소통, 뭐 긴 말 필요 없죠. 의사소통, 사회성,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 관계. 이러한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의 발달 지체가 여러분이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고, 많은 장애 아동들이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결함이 많다. 왜 사회성 발달에서 결함이 많을까요? 물론 발달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는 원래 사회학자거든요. 왜 많을까요? 장애 아동이 여러분이 있는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왕따예요. 왕따 현상. 사람 취급을 안 해. 놀려.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놀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어린들과 만나려고 안 하고 피하죠. 사회성에 발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회성 발달은 발달할 수도 있고 또는 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사회적인 결함이고, 장애를 가진 성인들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되겠죠. 근데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비장애 아동들이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차별하지 않는 장애 아동들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장애 아동들에 비해 또래들로부터 무시되고 거부되는 등의 낮은 사회적 위치의 문제. 그렇죠? 동등한 권리, 평등한 입장이 아니고 좀 낮게 취급하고 놀림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비장애 아동들과의 상호 학습을 통한 인간관계의 기술, people skills죠. 이게 참 필요한데 요 부분을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자폐아동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국에서도 일을 좀 했거든요. 처음에 자폐아동이 생기기 시작한 70년대 초반에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자폐아동들을 다 모아서 자폐아동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폐아동들만 한 7, 8명씩 모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자폐아동이 머리를 벽에 막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 다른 아이들이 다 따라서 해요. 좋지 않은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별화
플랜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자폐 아이들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그룹화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만 데리고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행동을 모방해요. 비장애 아이들이 잘 놀면 자폐들도 잘 놀고. 그게 뭐냐? 인간관계 기술을 학습 또는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 밥 먹을 때 질서 있게 밥 먹으니까 자폐 아동들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은 통합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 향상, 장애 아동들의 학업 능력의 향상. 뭐 이건 아시겠고,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ECD, Early Chil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거고, 특히 언어 능력은 다양한 언어적 자극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다양한 언어적 자극이 뭡니까? 플레이, 주려면서 너 줄래? 나 줄래? 해가면서, 교환해가면서, 그은혜 타면서, 밀어줄까? 노래 배우면서,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적 자극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뇌로도 말할 수 있죠. 숨바꼭질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세가면서 여러 가지로 언어 자극을 통해 가지고 통합 보육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성도 발달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중도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통합됐을 때 부적절한 놀이 행동을 보이는 빈도 감소. 뭐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링, 모방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적인 차원에서도 나쁜 짓을 안 한다. 이 장애 아동들은 어떤 애들은 너무 이 신체적인 발육이 잘 돼서 힘이 센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때리는다든지 그런 것이 좋지 않다 하면은 안 하게 되고, 자유 놀이 시간에 교사 주도의 행동이 줄어들고 또래 주도의 놀이 행동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래 주도의 놀이 행동이 증가. 이것도 발달적이 좋은 거죠. 독립적으로 스스로 함께 또는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선생님이 늘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늘 남의 지시만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잠재적 능력의 발휘가 되겠습니다. 비장애인 동료들과 비장애인 어떤 아동들과 학습 기회를 가짐으로써 노래하는 거, 율동하는 거, 그런 얘기죠. 숨겨져 있던 장애 아동들의 잠재력 능력 발휘로 상당한 자기 존중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강조한다. 잠재적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운동회 날 띠뛰기 하면 다림질을 제일 잘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얘한테 이런 잠재력이 있었네. 뭐 파즐 맞추는 거 하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즐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음악 시간이 되면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뭐 해서 이런 그 통합교육을 통해서 동료 어린이들과 놀면서 학습하면서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장애 아동들의 경우 이거는 우리가 장애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얘기했는데 비장애 아동들에게는 또 어떤 도움이 있느냐. 첫째,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 아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잘 울고 잘 웃고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아동들에게 중요하지만
참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나는 택시의 운전사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었죠. 또레랑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프랑스 말인 줄 알았는데 또레랑스, 영어로는 tolerance, 관용, 배려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남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회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하여 이후로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물론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눈치 없이 물어보고 만져보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장애 아동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애 아동들을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성 교육이 되며,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인성 교육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보육국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성 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보육 프로그램 왜 장애아동이 왔어 하고 원장님께 항의를 할 게 아니라, 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보육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보다 더 건전한 인성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께서 또 지도해야 될 걸로 압니다. 않기 바랍니다만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보육을 통한 긍정적 변화 가운데서 부모들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성공적인 통합보육은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장애아동의 보육 과정에서의 성취를 분리된 특수사회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특수한 환경에서 특별하게, 그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말을 저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들은 3살, 4살, 5살 때 어떻게 발달하나 하는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발달하나 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렇게 알게 되고, 발달이 좀 늦다 싶으면은 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극을 받죠. 그리고 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사실 문제는 장애 부모들이 더 큽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직 그런 인지 능력이 없거든요. 아이들과 어울려서 왕따 당하고 싸우고 놀고 잘 먹고 또 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고생을 참, 부모들의 마음고생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보육교육 속에서 잘 활동하는 걸 보고, 또 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교사들이 이 통합보육을 잘 운영해주는, 또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잘 이해해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자신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한테 왜 장애아동이 생겨나고 비관적이고 불행해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그런 서비스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부모들에게 돌려줘야 정말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장애 아동들의 부모는 장애 아동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장애 아동의 가족들의 어떤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장애 아동의 부모들과 접촉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극을 얻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장애가 없더라도 우리 좀 어떤 발달 장애, 어떤 신체 장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비장애 아동들도 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부모들이 갖게 된다. 뭐 이런 게 보면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